네, 오늘은 건설업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류의 역사와 함께 결국 근대화가 되면서 점점 그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활동 자체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도시국가가 형성되면서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사회 기반 시설이 많이 요구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활동. 물론 이거는 대부분 토목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축성이라든가 궁궐 등 왕권을 위한 사업, 그 다음에 사찰이나 민가 등 일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각종 건물. 이거는 뭐 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활동을 갖고 우리가 건설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조 시대 건설 활동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한일 합방 이후 결국 일제의 침략에 의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왕이 아닌 식민지 상태로서의 건설업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경제 수탈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토지 개량 사업, 그 다음에 만주나 중국까지 침략하기 위한 철도 건설 사업, 그 다음에 생산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 시설의 건설 등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것은 일본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건설업의 조직에 도움이 됐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단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건설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일종의 근대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뭐 자의적이 아니라 타의적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 광복 이후가 되겠죠. 해방하고 나서는 불행하게도 미군이 결국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고, 따라서 미군 공사가 결국은 건설업을 주도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바로 1950년 한국 전쟁에 의해서 국토가 폐허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피해 복구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이것으로 건설업이 다시 부흥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우리나라 건설업이 근대화가 되는 그런 초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흔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의해서 건설업도 굉장히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총 7차에 거쳐서 1962년서부터 1996년까지니까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경제발전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4차서부터는 경제사회개발이라고 수정을 했고, 뭐 5차서부터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결국 국토 전반적인, 그 다음에 경제활동의 전반적인 근간을 형성한 계획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도표입니다만, 결국 각 뭐 남한의 각 지역별로 각기 기본적인 발전 계획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건설 사업으로 얘기를 한 것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토목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에 도움을 크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0년대 중반에는 중동 진출이 성공이 돼서 결국 우리나라 건설업이 굉장히 국제적인 단계까지 진입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때 뭐 건설업은 굉장히 양적으로 큰 발전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1970년대 후반에 와서는 주택 건설 200만 호라고 하는 이건 노태우 대통령 때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울, 경기도의 각종 신도시 개발, 그 다음에 아파트 건설 등으로 외형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뭐 실상 중동에서의 건설 붐 자체는 뭐 다른 데에서는 예를 볼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기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중동 지방은 오일 달러가 풍부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결국 건설업을 갖다가 발전시켰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조인트해서 큰 발전을 이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시작으로는 1973년에 사망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하고 그 다음에 기타 박정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특히 현대건설이나 동화건설이나 이런 데는 앞다퉈서 중동으로 나가서 5일 달러를 받아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많은 건설 근로자들이 실상 외국에 진출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외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전혀 예를 볼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때 당시에는 각종 지면에 결국 한국 사람들이 중동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매일같이 전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이때 벌어들인 5일 달러가 결국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아까도 미리 얘기했습니다만 1970년대에서는 신도시 개발과 아파트 건설 호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는 엄청난 많은 주택 개발로 결국 건설업이 크게 발전한 때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은 당시에 서울의 주위, 즉 경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기도 지역의 신도시 개발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인구 분산 효과를 노렸다. 서울에 집중된 것을 인구 분산을 시켰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권 자체가 스프롤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한편 거의 최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1997년에는 급작스러운 외환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IMF의 재정지원에 돌입하고 전반적인 경제 침체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경제 침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부동산 시장으로 결국 건설업 자체가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둘씩 다 망해가는 그런 굉장히 슬픈 시대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당시에 금융, 건설 할 거 없이
모든 회사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에 부도난 기업들의 일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1997년 한보 철강의 부도서부터 각종 건설업을 끌어안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다 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대구 지역에서도 청구, 우방, 보성 등의 건설업체, 그 다음에 가을, 동극 등의 섬유업체, 물론 지금은 이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모든 건설회사와 건설 관련 회사들은 거의 다 부도가 났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동안의 일군 건설업의 성장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당시에 금모으기 등등의 운동에 의해서 이러한 외환위기가 극복이 되고 2003년에 와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모토를 세워서 실상 공공기관들을 갖다가 각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가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의 주된 활동 내용은 거의 다 건설이기 때문에 건설업에 큰 생기를 다시 불어넣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에 와서는 거의 대부분의 목표가 다 완성된 형태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이 그림은 지역별 이전 공공기관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기 전국의 혁신도시를 갖다가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공기관들이 같이 이전되는 그래서 국가를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발전시키자고 하는 목적의 사업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우리나라 건설업의 발전 과정, 진행 과정이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부터는 그러한 건설 산업의 기본적인 특성, 즉 어떤 체질적인 특성이 뭐가 있느냐, 이것이 실상 건설업의 약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고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물론 대개는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만 하나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수주 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주문을 받아야만이 건설 행위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수동적인 산업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비해서 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하는 즉 일반 제조업의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미리 공장에서 제품을 예측 생산을 하죠. 예측 생산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전혀 반대로 건설업은 건축주나 어떤 발주자의 주문에 의해서 비로소 생산 활동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경영적으로 매우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어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결국 건설업의 부침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약간씩 생각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 일종의 그 개발업자, 즉 디벨로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디벨로퍼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습니다만 결국 수요를 직접 창출하지 않은 것이
이 디벨로퍼의 기본 생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즉 건설업이 스스로가 수요를 창출하고 거기에 의해서 건설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뭐 누군가에게 이전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갖고 스스로가 경영 활동을 하거나 하는 식의 사고방식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2016년의 신문 기사입니다만 건설업체들이 디벨로퍼로 변신한다. 결국 사회적인 수요가 적어지면은 결국은 시장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 시장을 갖다가 개발하는 행위를 곧 디벨로퍼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디벨로퍼로서의 활동이라는 것이 뭐 반드시 건축만 있다는 뜻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발전, 뭐 석유화학 뭐 등등 각종 부분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또한 그것을 갖다가 지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한 순수한 건설 활동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식의 개발형 건설 회사, 즉 이거를 디벨로퍼형 건설 회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시공만 하는 것이 뭐 전통적인 건설업이었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단계가 이제 설계나 뭐 자재 조달 시공을 하는 거가 조금 더 큰 형태이고 이것을 뭐 EPC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도 더 큰 사업의 개발까지 포함된 것이 결국 디벨로퍼형 건설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 건설사들의 사업 모델을 결국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도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딴다, 공사를 주문받는다 라는 거를 도급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EPC형은 결국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컨스트럭션 이것을 전부 다 같이 담당하는 사업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더 한 단계 발전이 된 것이 결국은 프로젝트 자체를 제안을 하고 뭐 자금도 조달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EPC 타입을 또 해서 운영까지 해서 부가가치 등을 창출하는 것 이것을 디벨로퍼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 결국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점차 사업 모델의 범위가 커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도식화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 컨트랙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도급형 컨트랙터라고 하는 건 계약자라는 뜻이죠. 결국 건축주와 계약을 한다는 뜻에서 컨트랙터라고 부르고 있는데 결국 예전에는 컨트랙터의 업무 범위가 컸다고 하면은 요새 와서는 디벨로퍼의 범위를 점점 더 키우고 있는 그러한 변화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주문 생산이라고 하는 건설업의 약점을 개선하는 하나의 돌파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 장소의 현장성이다 라는 뜻인데 결국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하는 땅에 붙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건 이동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건설업은 그 수요가 발생한 곳에 가서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형성해야 되는 그러한
생산 장소가 현 지역에 붙어 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은 지역적으로 생산 활동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또 따라서 그 지역의 야외에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계절의 영향이라든가 기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서 생산 환경도 매우 열악한 뭐 우리가 실상 3D 산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산업으로 불리우고 있는 것이 건설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러한 이유에 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와서는 어떻게 하면은 뭐 생산을 그 지역 그 땅 거기에서 직접 하느냐, 직접 하는 거를 갖다가 대신 공장에서 만들어 갖고 오는, 공장에서 생산의 일부분을 만들어 갖고 와서 현장에 갖고 와서 조립하는 프리패브리케이션으로서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종 자재나 부위가 공장 생산화되고 있다. 그래서 프리패브리케이션은 결국 일종의 선 가공이죠. 프리패브리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라고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은 공장 생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인데 이거 PC판이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입니다. 이 PC판으로 즉 이 공장 생산을 하기 위해서 건물의 일부를 내지는 부분을 이렇게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 이것이 곧 프리패브리케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거는 뭐 그 일례이기는 합니다만 뭐 이렇게 구조체까지 프리패브리케이션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작업 중에 하나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생산품, 뭐 결국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대형성이다. 즉 뭐 공장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몰품이 아니고 마치 배나 비행기에 맞먹을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다. 뭐 작은 거는 자동차 정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규모 자체가 공장 생산하고 있는 일반 제품과는 매우 다르다. 따라서 많은 인력, 즉 많은 기능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재, 수많은 자재, 뭐 흔히 뭐 2만 종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요구되는 대형 생산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많은 기능공이 있고 또 기능공들이 복잡하게 얽혀진 그런 생산 과정이고 공사 기간도 뭐 2년, 3년 뭐 더 가는 경우도 있고 뭐 대개 수작업을 위주로 하니까 생산성도 낮고 그래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일종의 시스템화 내지는 이제 전산화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건설업의 이 활동을 갖다가 시스템화나 전산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여겨왔고 또한 그랬습니다만 뭐 최근 들어서 뭐 최근 뭐 한 10여 년 전서부터는 시스템화나 전산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자면은 기능공들의 근로 내역 관리입니다만 결국은 어떤 근로자들이 몇 명 와서 얼마만큼 일을 했다.
라고 이렇게 전산화된 시스템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결국 이거는 뭐 예를 들자면 이거는 결국 뭐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뭐 이렇게 직접 인체에다 붙이지는 않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각 개개인 기능공의 개개인의 정보를 언제나 확인하고 그걸 갖다 그 정보를 다시 조작하고 그렇게 해서 건설업을 행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건설 현장의 사례입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작년에 견학을 갔다 온 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거는 CG 쪽에 있는 현대건설의 현장이죠. 건설 현장 입구에 마치 지하철을 타는 것과 같은 게이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날 결국 업무를 하는 기능공을 갖다 체크하기 위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통과함으로써 그날에 출석한 기능공들을 전부 파악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거의 자동적으로 다 계산할 수 있게 됐다. 뭐 결국 여기에서도 뭐 안면 인식이라든가 이러한 기술도 같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 이 기기의 윗부분입니다만 이 스크린에다가 얼굴을 대고 인식을 한 뒤에 뭐 여기를 통과해서 결국 현장 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까지도 지금은 많이 고려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야말로 이것들은 뭐 몇십 년 전과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근대화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뭐 자재에 있어서도 결국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철근에도 이렇게 바코드가 찍힌 상태로 현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를 읽게 되면은 결국 현장에 어떤 자재가 들어왔느냐, 그 다음에 현장 내에 이 자재량이 얼만큼 있느냐 하는 것이 다 자동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죠. 이거를 뭐 흔히 포인트 오브 세일즈, 즉 포스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포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뭐 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만 결국 판매 시점 관리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뭐 마트 같은 데서는 판매 시점이지만 결국은 현장의 반입 시점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것들을 많이 지금은 자재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바코드는 뭐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시스템이고 뭐 지금에 와서는 뭐 우리가 흔히 정보화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QR 코드가 있죠. 뭐 QR 코드는 바코드에 비해서 뭐 거의 한 200배 정도의 정보량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QR 코드까지 사용을 하면은 뭐 자재 생산업체의 구체적인 전반적인 내용까지도 다 파악할 수 있는 정보화 기술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뭐 가장 정보 전달 기술 중에서 앞장서 있는 것은 RFID죠. 요 작은 뭐 이거 손톱만도 안 되는 거를 갖고 실상은 여기에서 우리가 전파 인식을 해서 이것이 어떤 것이고 어디에 있고 하는 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지금 건축물 안에서 건설업 안에서 응용하고 있다.
뭐 완전하게 뭐 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모든 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화 기술들이 건설업에 점차 도입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이거는 정보 제작 기술이죠. 뭐 당연히 뭐 CAD는 뭐 지금은 당연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학교에서 배우겠습니다만 지금 빔까지 뭐 빔도 차원이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는 빔은 이제 4차원 정도, 즉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시공의 진전 상황에 맞춰 갖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4차원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거기에 더 도입해서 거기에다가 코스트도 넣고 뭐 공기도 넣고 뭐 각종 거를 더 집어넣으면은 뭐 빔도 뭐 5차원, 6차원 빔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의 건설업의 특징은 생산 활동의 일회성입니다. 뭐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죠. 실상 일반 제조업의 경우에는 공장 생산이다 보니까 계속 반복 생산으로 같은 제품을 찍어 만드는데 실상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그 지역에다가 만들고 나면은 그건 뭐 그걸로 완결이 되죠. 물론 그거하고 유사한 거를 딴 지역에 아니면 다음 기회에 또 만드는 경우가 생기기는 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번 주문에 의해서 매번 다른 제품을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실상 생산화가 잘 안 되죠. 생산성이 잘 향상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가능한 한 정보화된 시스템으로 만들게 되면은 설사 약간씩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파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연구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생산 방법의 노동 집약성입니다. 결국 일반 제조업의 경우에는 기술 집약성 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거기에 비해서 이 건설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연유에서 이것을 갖다가 노동 집약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대개는 그 품질이 일정치 않은 결국 그러한 부분에서의 단점을 실상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앞에서 지역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많은 인력을 또 사용하려 그러면 생산 조직이 또 바뀌어야 되죠. 결국 그 지역의 생산 조직을 또 써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생산 조직이 매번 바뀌는 것도 매우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그러한 인력을 갖다가 새로 계약을 해서 하는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중층 조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동 집약성을 개선하는 방법도 아까 이미 얘기했었던 것 같은 프리패브리케이션 이게 당연히 중요한 수법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뭐 이것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건설산업의 일종의 뭐 단점에 가까운 특징.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아니면 발전되는 그 키워드를 뭐 하나씩 살펴봤다고 보시면 되겠죠. 건축 생산의 과정은 뭐 이미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크게는 뭐 네 가지 단계로 되어 있다. 이거는 맨 처음에 강의 소개 때도 이야기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생산 과정을 갖다가 뭐 당연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결국 건축 생산 과정은
실상 단계별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약간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획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설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시공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인도받는 주인이 또 따로 있고 결국 이러한 분리되어 있는 내지는 단절된 과정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기획 단계는 굉장히 라프한 형태로서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결국 디자이너에 의해서 이제 설계가 이루어지는데 결국 이 설계가 이루어지고 나서 비로소 이제 시공자가 결정이 돼야 하죠. 근데 시공자를 결정하는 과정은 또한 거기에 법칙이 있다. 결국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약하는 과정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설계자를 선택하는 것은 건축주가 그냥 자기의 뜻대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실상 시공자는 그렇게 택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결국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도면이 완성이 되면은 결국 그것을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시공업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기 위해서 있는 과정이 결국 입찰과 낙찰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한 절차가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즉, 그 과정은 입찰 공고, 현장 설명, 개찰 및 낙찰, 계약 등의 순서가 있고 또한 적격업자를 선택하기 위한 다양한 선정 방법이 있다. 결국 시공업자를 결국 선택할 때 결국 이러한 과정 안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어떠한 그 공정성, 과정의 공정성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 과정의 투명성,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시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공의 과정은 착공에서부터 그다음에 공사 진행, 그다음에 준공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가 안 되는가를 감시하는 내지는 감독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리자라고 슈퍼바이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은 뭐 유지 관리 단계입니다만 이거는 뭐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고 나서 건축주에게 건물이 인도되고 나면은 결국 건축주가 전체적인 유지 관리 계획을 세우고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도식화한 것이 결국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정한 목적을 갖고 그 대상 건축물을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계는 거기에서 이루어진 그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서 무엇을 지을 것이냐, 어떤 것을 지을 것이냐가 결국 설계고 또 그것을 또 다시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시공이고 어떻게 쓸 것이냐가 결국은 사용 단계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결국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하는 거죠. How to produce가 뭐 건설업의 전체적인 형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업무의 주안점에는 결국 뭐 방법, 효율, 생산성,
뭐 품질, 도구, 뭐 과정,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과정별로 필요한 요소들을 도식화한 거죠. 기획에서는 결국은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용도의 프로젝트냐, 규모는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설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조 아니면 사용 재료, 국법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국은 디자인하는 과정이고, 결국 디자인된 건물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시공에서는 노무와 재료를 이용해서 작업 방법을 정해갖고 건물을 만드는 것이 시공이고, 결국 사용 단계에 와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뭐 보수하고 개조하고 이렇게 유지 관리를 하느냐 하는 이러한 각 과정마다 각기 다른 요소들이 있다라는 점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축 생산의 전반적인 특수성은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까 5가지의 항목으로도 됐습니다만 이거는 그 시스템을 보면은 이러한 특수성이 있다. 즉 여러 단계로 분절이 되어 있다는 점이죠. 지금 몇 번씩 재강조하듯이 여러 단계가 있고 이 단계들이 직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결국 이것이 굉장히 공기를 좌우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각 단계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즉 피드백이 잘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잘못된 설계가 잘못된 시공에까지 그대로 연계가 될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라는 뜻이죠. 정보 흐름이 일방적인 거는 뭐 순차적인 것과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만, 먼저 결정된 정보가 상위 정보다. 결국 뭐 시공자가 의도하는 어떤 설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뭐 앞에 설계자가 한 설계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죠. 물론 잘못된 데 대해서는 다시 피드백하는 과정을 실제로는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각 단계에는 서로 조직이 다르다. 담당자가 다 다르죠. 이미 그래서 각 단계에 어떤 조직이 관계하는가를 이미 본 것처럼 정보의 결정 내용하고 목표도 다르고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각자의 업무 내용에 따른 그 수익 구조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 또한 이것이 건축 생산의 특수성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 내용들이 결국은 그 상호 정보 교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건축 생산의 요소 이미 한번 강의 소개 시에 언급했습니다만 결국 이것들을 다루는 가장 뭐 대표적인 자는 결국 시공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공자가 이러한 6M 원아이를 갖고 바람직한 시공의 목표를 결국 달성한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실제로는 이렇게 서로 엉켜 있죠. 엉켜 있습니다. 뭐 가장 엉켜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보면 결국 돈과 관리죠. 결국 사람도 돈이고 장비도 돈이고 자재도 돈이고 그 다음에 이 관리도 인력 관리, 장비 관리, 자재 관리, 뭐 병에 있어서 공법 관리, 정보 관리 등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매니지먼트가 가장 크죠. 결국 우리가 시공자라고 해도 시공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작업하는 기능공을 의미하기보다는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 즉 시공 관리자죠. 네, 즉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축 시공의 개요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